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한번 인지하신 분은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일단 기말에 우리 전 직원이 그만둘 퇴직급여 추계액을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회사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전에 모아뒀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장부에 남아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만 올해 발생한 거니까 기말에 설정하는 거죠. 그럼 단기말에 일반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면 추계액의 100%를 설정할 거예요. 그런데 50%만 설정한다 이런 회사도 있긴 해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설정하게 되겠죠. 장부상 기말 잔액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설정한다 이건 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계액이 몇 %인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100%예요. 그럼 추계액의 100%를 설정을 하는데, 자 그럼 이 추계액 설정한 후에 그 다음 연도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여유가 있다면 많다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대변에 모여있던 걸 차변으로 끌어쓰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일단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고 모질한 거는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그 발생한 해에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발생했던 매년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 처리를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둔 거예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쓴다는 의미는 과거에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한 거를 끌어쓴 개념이에요. 그런데 올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라는 건 올해도 직원이 1월 1일 날 그만두진 않겠죠.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은 월할 계산이에요. 그럼 매달 퇴직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더 발생한 퇴직금이 있어서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고, 또 일반적인 회사는 정관에서 정함이 없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년 안 되는 사람한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일반적으로는 안 둬요. 그러면 우리 노동법이든 뭐든 퇴직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안 할 건데, 근데 좀 특이한 회사들이 있긴 해요. 외국 계열들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설정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12월 30일 1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설정한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바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고 모질하거나 없을 때만 퇴직급여라고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 거는 그냥 퇴직급여로 바로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걔는 설정한 적이 없고 실제로 1년 채워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퇴직급여로 날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1년이 넘어간 사람 거는 무조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다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얘를 끌었을 거예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분계를 보면 대손 충당금하고 사용하는 방식, 회계 처리 방식은 비슷했어요. 둘 다 대변에 쌓여 있고, 일단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끌었을 거고,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끌어쓰고, 근데 얘가 부족하다면 대손 당했을 때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직원이 그만뒀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면 퇴직급여, 둘 다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렇게 쓰는 건 똑같은데 얘 둘이는 둘 다 대변에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있는 계정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진짜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얘 둘이는 성격이 틀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봤었죠.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우리 불입에 순화된 글자라 그랬죠. 우리 회사가 납부만 하고 그 뒤에 나머지 운용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하고 끝낸다라는 건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거고, 확정급여형은 운용 주체가 우리 회사로서 우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회사가 좋은 거고 손실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건데, 손실 발생한 상품은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확정급여형 상품에 가입해서 올해 납입금을 주게 되면 우리는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연금 운영자산, 퇴직급여 이 계정 과목을 어떤 상품에 쓰는지를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죠. 이것도 단순한 계정 과목 질문 문제니까 그런 건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단조로워요.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하고 납입금 얼마를 납부했다. 확정급여형 가지고 납부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정말 단순한 계정 과목 질문 문제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확정기여형은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일이 없어. 납부만 하는 걸로 끝이에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나하고 관계가 우리 회사와 비용 처리 후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운용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계정 과목 금액을 증가시켜 주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하는데, AT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예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거 쓰고 싶어도 계정 과목이 없어요. 얘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 수익밖에 없으니까 세무사의 시험은 이자 수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 AT 시험은 얘를 만들어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를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자,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들 웃었던 게 세무 2급에 안 나오고 회계 1급에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할 때 이게 나왔어요. 정말 전산회계 1급에 이거 나왔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틀려라고 낸 거네. 이런 말을 했었어요. 틀려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린 뭐 문제출제위원회에 대한 예의로 도망예의 지국이니까 틀려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세무 2급까지 할 거고, 그리고 세무 2급에 틀려라는 문제까지 맞춰라고 제가 나중에 좀 더 신기한 것들을 많이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위해서 다 맞춰버릴 거예요. 근데 얘도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직원 퇴직금 지급하는 만큼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납부할 때는 대변에 돈 주고 차변에 썼던 걸 이제 직원이 그만두면 연금 상품 해약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대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던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는 퇴직급여라고 그냥 바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죠. 이렇게만 납부할 때 처리한 회사는 납부할 때 거 해약하는 만큼 줄이고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고, 납부할 때에 퇴직급여라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다는 건 납부할 때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약할 때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처리하는 거의 타이밍의 차이고, 지금 말고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적 여유가 생긴다면, 시험 후에 생기든 언제 생기든 생긴다면 이 분계를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일반적으로 신생회사가 아닌 이상은 이 방식을 써요. 실제 회사에서는. 이 방식을 쓰는 게 미래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이해간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법인세법을 이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써요.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자본 쪽을 볼게요. 자, 자본은 우리가 분류를 제가 5가지 이야기한 게 분류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 자본금에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두 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 보통주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을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자본금이라는 세 글자의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금액인데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보다 초과한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를 할 때에 액면가보다 작은 돈의 유출이 발생했을 때의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돈을 받고 팔았을 때에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 받았을 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쓰는 이 계정 과목, 제가 표현할 때 주감자 이익본 봤다라는 이 계정 과목들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들은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 계정 과목이 아니고 또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본, 추감자 이익본 이 계정 과목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모아두는 것이 자본조정이에요. 이 자본조정이라는 건 나중에는 결국은 해소되고 없어지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정되는 항목이라 그래서 자본조정이라고 분류를 해요.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에는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꼭 기억하자라고 말했던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우리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인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거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익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자주. 그래서 제가 얘 기억하자라고 했고 나중에 붕괴하면 얘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과 완전 다른 붕괴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 성격만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이 가장 이상적인 잉여금이었죠. 그죠? 자, 그럼 이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법정적립금과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기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타 법정적립금은 시험에 안 나와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임의적립금도 정말 어쩌다 한번 저도 거의 세무이후에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온다고 해도 알려줘요. 대놓고 글자를.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갚을 빚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또 빚 갚기 위해서 돈 모아두자는 말은 자기 주주들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법정 적립금과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법정 적립금 개정 과목 중에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법정 적립금으로서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 배당의 최소 10% 이상을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 그럼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확률은 제가 거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어제 저와 같이 봤던 분계 중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계한 적이 있었죠. 그게 실무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얘가 모일 확률이 없어요. 그럼 그리고 많이 모아두고 싶어하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적립을 하기 때문에 현금 배당의 10%,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밖에 없잖아.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배당이 가능한 배당 가능 이익인데, 그럼 배당할 때에 쓰는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전년도 12월 31일 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올해로 12월 30일 날 정리를 끝내고 올해로 넘긴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이 2월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거에 또 올해 사업해서 돈 번 거 합치면 올해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되면 2월 되어서 또 배당하고 남은 거에 그해 당기순이익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같은 계정 과목이면 컴퓨터에서 다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겹치겠죠. 그래서 배당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제 저와 같이 증자 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증자를 한다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자리인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은 증자로 대변에 쓰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변에 쓰든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주식을 발행을 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가 될 거고, 그럼 이 액면가보다 우리가 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발행한 금액이 더 크면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할 거고, 액면가보다 미달되게 돈을 받는다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어제 우리 뒤에 마지막 시간 때쯤에 배웠죠. 얘 둘이는 액면가를 초과했다고 무조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액면가보다 미달되게 받았다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쓰는 게 아니라 초과액이 발생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있는지를 보고 1차 증자가 아닌 이상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래도 이익 봤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만약에 손해봤다 하더라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걸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래도 손해봤으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얘가 1차고 얘가 2차라면 2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과 1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얘가 1차 증자였고 얘가 2차 증자라면. 그죠? 그렇게 우선 상계 꼭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다음 우리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데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어떻게든 우리가 취득을 해서 우리가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걸 소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소각한다는 건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서 장부상에 자본금을 줄여주고, 근데 이 없애기 위해서 주식을 우리가 공짜로 가지고 올 수가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돈이 나갈 건데 우리가 소각한 자본금의 액면 금액보다 작은 돈을 지불하고 사와서 소각했다면 감자면서 이익 봤다고 감자 차익이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소각한 자본금의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우리는 손해본 거니까 감자 차손이다라고 할 거고, 근데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우리 자본 계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안 지우면 영원히 안 지워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순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합계의 순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상계를 얘네들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소각하면 차변의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인데 회계상의 거래에서 증자와 감자는 모든 거래에 으뜸인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식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탕감받게 되면 그때 우리의 거래의 메인은 주식 발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을 안 갚게 해줘서 이익에다가 먼저 들어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자에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소각을 했던 보유 중이던 자기 주식을 지우면서 소각했던 어떻게든 결과는 감자면서 이익이다 손해다가 나오는 거지 자기 주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발행하고 소각하는 게 모든 거래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기 주식이라는 걸 봤는데 자기 주식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들 중에서 과거에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발행한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마치 붕괴하는 모습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아요. 취득할 때 시장 가격 주고 사오면 그걸로 장부 금액으로 써두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를 팔면 우리는 장부의 금액을 지워주고 돈 받은 거 써서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기 주식 처분이,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본 거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것 때문에 얘 둘이도 먼저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결의하는 걸 봤었죠. 자, 결의일이라는 표현을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결의일이라는 건 주주총회 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주주들끼리 의결을 하겠죠. 어떻게 배당하자, 아니면 뭐 우리 진짜 임의적립금 적립해두자, 과거에 모아뒀던 돈 뭐 안 쓸래, 다시 도로 회사에 넣어도, 이런 주주총회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물론 주주총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경영 성과 보고를 해요. 대표이사가 제대로 된 기업은. 그럼 경영 성과 보고를 한 후에 재무제표를 당연히 주주 승인받기 위해서 주고, 경영 성과 보고한 후에 대표이사 재신임안을 해요.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거기서 잘린 거였어요. 그래서 인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 지포라는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지금의 애플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주주하고 대표이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법인으로 전환하니까 그냥 사장님이 주주인 거예요. 제 하나 회사도 제가 51%, 우리 어머니가 49%예요. 그럼 누가 봐도 내가 사장인 줄 알죠.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친구를 대표이사로 앉혀놨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사장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직원도 있는데, 제가 잘 안 들어가니까, 밤에 가니까. 자리는 있는데 누구 자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경영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 손익계산서 이야기할 때에 경영 성과 뭐 이런 것도 표현 나왔죠. 성과 보고할 때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하기로 하고 주식 배당하기로 하면 결의일에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의일날 이 돈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둔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 배당 줘야 되는 건 돈 줘야 되는데 돈 준다라고 하고 나의 자본을 줄였는데 안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되는 거고 주식 배당은 자본을 주식 배당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다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 나갈 건데 그날 주식을 발행 못 해주기 때문에 자본이 되기 위한 거죠. 자본금이라는. 그래서 자본 조정 임시 항목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우리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최소 법정 적립금을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을 하고 이 모든 적립금 금액만큼을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 적었던 거 돈 주니까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차변해 올 거고 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주식 발행해서 주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익준비금이 차변해 오는 경우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익준비금 지우기 위해 차변해 오는 거고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을 거잖아요. 차변에 지우고 얘를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고 지금 얘 둘이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차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상증자다라고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자본 우선 상계였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되지 이 잔액이 공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전한다는 건 내가 이익 보고 이익 본 적도 있고 손해 본 적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상계를 할 거다. 이 분계를 어제 쭉 한 거였어요. 자, 이게 우리 어제 저와 같이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수익 비용 관련해서 이제 78페이지를 펴시고
우리가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둘로 나눠지고, 비용은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으로 둘로 또 나눠져요. 근데 비용에서 영업 비용은 얘는 제조 경비와 판관비, 판매비 및 관리비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판매비 및 관리비 혹은 일반 관리비, 판관비라고 우리 줄여서 쓰는데, 자, 그럼 지금 이 경비들에 대해서, 이 수익에 대해서 컴퓨터가 인지하기 위해서 영업수익은 400번대 초반을 쓰는 거고, 영업외 수익은 900번대 초반을 쓰는 거고, 제조경비는 500번대를 쓰고, 판관비는 800번대를 쓰고, 영업외 비용은 900번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K랩이든 스마트이든 다 똑같은 규칙이에요. 그럼 우리 수익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매출이라는 거죠. 매출이라는 거라서 자, 얘가 지금 400번대 주로 쓰는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말고도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도 매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임대료 받는 건 매출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영업 수익이다, 영업외 수익이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 하는 데가 아닌데 그냥 우리 남는 땅 잠깐 빌려주고 임대료 받으면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번호로 컴퓨터는 통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서 수익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수익은 우리 시험에서는 매출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매출이죠. 근데 시험에서 매출이라는 건 글자에 매출 적혀 있는 애. 일단 상기업은 상품 매출, 제조업은 제품 매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뭔지 아시죠?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 환입은 반품 받은 거, 할인은 약정이나 조기회수로 인해서 깎아준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보면 되겠네요. 자,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들이 조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리 제가 항상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우리 분계를 할 거죠. 분계를 위해서 자,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에요.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자, 과거에는 제가 이런 행동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계속 틀려가지고 강조를 하고 외우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게 안 틀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지하시기를 권할게요. 내가 분개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야. 걔는 그냥 차변에 쓰면 돼요. 결산 빼고는 차변이에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있는데도 뒤집어져서 주는 돈을 차변에 쓰고 비용을 대변에 쓰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돈 주는 걸 봐라 그러는데도 문제 읽다 보면 돈 주는 게, 주고받는 게 문제 끝에 있어요. 문제 끝에 있다 보니까 왜 돈이 나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비용을 생각했는데 이 비용을 차변에 안 쓰고 대변에 쓰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영업외 수익,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지금 보려는 이자 수익 전부 다 대변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변에 나한테 돈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올 거거나 그걸 차변에 쓸 거거든. 일반적으로. 그죠?
차변에 쓰는 거는 대변에 수익을 쓰면 차변에 들어온 거는 일반적으로 나한테 돈 들어오거나 들어왔거나 들어올 거예요. 그죠? 아니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고맙게 해줘서 빚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이자 수익 보면 이자 수익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차변에 돈 받는 거고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라면 대변의 이자 수익이다라고 제가 전에 표현했는데 그때는 자산을 우선으로 제가 이야기 분기를 쓰니까 이야기한 거고 수익은 대변이야라고 알면 이자 받은 거네 대변의 이자 수익 쓰고 차변에는 돈 얼마 이자 수익은 얼마인데 돈 얼마 받았네. 그럼 그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분기할 때 우리 분기 시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의 금액은 무조건 전액을 입력하게 돼요. 이자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쓰지 내가 얼마 받았던 간에 이자는 무조건 100만 원 쓰게 돼요. 이자 100만 원인데 대변에 써놓고 차변에 세금 얼마 떼이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분기 써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위치 잡고 전액 쓴다. 이것만 잡아놔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분기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과 비용은 전액이에요. 이자 얼마래? 그러면 그 전액이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써지는 거고 차변에는 그냥 돈 받았으면 돈 받은 거. 자, 세금 떼고 받았다. 그럼 그 떼인 세금은 계정하면 뭐죠? 세금 떼고 받았다면 선납세금이 되겠지.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쓰고 나머지가 돈 들어왔다고 분기되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진판금 이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쓰고 차변에 15만 4천 원 떼었다. 자, 말로만 하니까 느낌이 없나요? 분기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자 100만 원 받았대. 그럼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이다.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인데 나한테 얼마 들어왔니 봤더니 세금 15만 4천 원 떼었대요. 그러면 선납세금 15만 4천 원 떼이고 그러면 84만 6천 원이 나한테 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해놓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우리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자 100만 원 받았다고 차변에다 100만 원 덜컹 써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딱 전액을 쓰는 거고 얘는 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자 수익은 우리 아는 거고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비용이라서 안 나와있죠. 평가이익 자,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었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관련된 거는 실현되지 않은 거지만 영업외 수익 비용이라고 기억하자라고. 지금 이해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외 수익, 손실이라면 영업외 비용이다. 기억하세요? 그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볼 거니까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둡시다.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 이 글자도 이제 눈을 좀 익혀둘게요.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 이론 시험에서 저 표현을 자주 내는데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건 그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얘는 처분하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하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얘네들은 전부 다 영업외 수익이에요. 그럼 자,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죠. 얘는 영업외 수입 비용이 아니에요. 얘 세 개는 영업외 수익인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업외 수입 비용 아닌 애가 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바꾸고 그때 보면 얘가 왕따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이상한 애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이상한 애인데 근데 영업외 수입 비용이 아닌 애가 얘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이상한 애처럼 좀 왕따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외환 차익은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할 거라서 자, 우리 그냥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계속 수입 비용 계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